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수교육공학 7주차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시에는 저번 주에 다 못했던 2장 보조공학으로서의 특수교육공학 중에 마지막 부분인 보조공학의 사정과 보조공학을 이렇게 지원할 때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1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 먼저 시작할게요. 현재 우리 계획은 5월 7일 목요일 5시부터 5시 40분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5월 7일 목요일 날 하게 될 거고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로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5시부터 5시 40분이고요. 실시 방법을 말씀드리면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5월 7일 5시 이전까지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시고요. 5시 정각에 우리 학교 교사학습지원센터 자료실 8주차에 문제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5시부터 5시 10분까지만 올리고 10분 이후에는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지를 컴퓨터에 이제 본인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운은 특수교육공학 그 다음에 무슨 특수교육과 학번 이름의 제목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받은 문제지에 정답을 적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정답란을 따로 옆에다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란 안에다가 답을 적어 주시고 글자의 양식이나 크기 등은 이제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전부 입력하고 나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5시 45분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시 40분까지 문제 푸시고 5분 동안 이제 정리하셔서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실 때 제목은 특수교육공학, 그 다음에 학과 무슨 특수교육과 학번,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메일이 도착한 시간에 따라 이제 채점을 할 건데요. 45분까지는 그대로 채점하겠지만 45분부터 이제 46분이 지나면 1분당 3점씩 받은 점수에서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55분 이후에 도착한 시험지는 이제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가 됨을 꼭 유의하시고요. 꼭 제 시간 안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 여기 보시면 best711@한메일.net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시험지가 다운이 되지 않는다거나 시험날은 5월 7일 목요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 봐야 되는 거.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의 중점 주제인 보조공학의 사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장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또 학습 능력과 지적 능력 또 여러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보조공학 기구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공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사정 모델입니다. 사정 모델은 조이의 모델, 그 다음에 브라이언트의 모델, 또 레스카인드의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이의 모델은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를 적용할 때 단순하면서도 나름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모형이죠. 그런데 너무 그냥 간단하다 보니까
조금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일단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공학 장치나 서비스에 관련한 상황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대상자의 장애는 무엇이고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고 제한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냥 단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경이죠. 환경. 이거를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냐. 학교, 그 다음에 가정, 또 어떤 지역사회기관, 또 학교에서도 주로 교과 수업을 할 때 쓸 거냐, 실기 수업을 할 때 쓸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해야 될 일들, 그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수업만 할 거냐, 수업에서도 주로 쓰기만 할 거냐, 책장을 넘겨주는 걸 할 거냐, 뭐 이런 과업들 고려하고요. 툴, 도구들, 거기에 각종 필요한 도구들, 주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보조적인 도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해서 가장 적합하다 싶은 보조공학 장치나 서비스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또 효과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반면에 좀 너무 이렇게 약간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그의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 오히려 단순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사라든지 보호자는 작용하기 어려운 좀 전문가들이 쓰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라이언트와 브라이언트의 모델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죠. 형제니까 그렇겠죠.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과 개인을 고려해서 이제 보조공학을 선정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조이 모델은 그 사람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면 브라이언트는 개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보조공학기를 주는 거죠. 앞에서는 보조공학기가 중심이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이런 기능, 개인 기능, 환경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계를 준다. 이런 거였다면 여기는 오히려 반대적인 면이죠. 상황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는 어떤 과업이 있어요. 뭘 해야 돼? 글씨를 써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 있겠죠. 글씨를 쓴다면 필기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목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최소한 또 얼마 이상을 잡고 있는 능력. 연필 쓰기는 그렇겠죠. 또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해야 되는 과업이라면 필수 능력이 뭐겠어요? 숟가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손목을 음식을 뜰 때 돌릴 수 이렇게 약간 비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입에서 또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능력들. 그러면 이런 어떤 과업에 필수적인 능력이 이렇게 A, B, C, D, E가 있다면 거기 학생을 맞춰보는 거죠. 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기능적 능력과 기능적 한계를 고려하는 거죠. 이 학생은 연필을 잡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거,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 학생은 수저를 잡을 수는 있는데 숟가락을 잡고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음식이 흘린다. 이런 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 할 수 없는 기능적 한계를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를 찾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표 2-3을 보시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아이는 이제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과업은 양치하기죠. 양치하기에는 이제 필수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칫솔과 치약 잡기만 나왔지만 칫솔 잡기, 치약 잡기, 치약의 뚜껑 열기, 칫솔 잡기, 칫솔 위에 치약 뭐 올리기, 끝쪽 올리기, 이렇게 튜브 올리기, 그 다음에 누르기, 그 다음에 멈추기, 칫솔로 치약 그 끝부분 딱 긁어내기, 그리고 칫솔 입에 넣기, 치약 잠그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과업들이 필요한 필수 능력들이 있어요. 필수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칫솔과 치약 잡기, 치약을 칫솔에 짜기, 이 닦기, 이 헹궈내기라는 필수 능력만을 따진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을 본 거죠. 개인의 시각적 능력, 칫솔 치약을 구별할 수 있느냐, 치약의 뚜껑과 칫솔의 소를 맞출 수 있느냐, 뭐 청각적인 부분, 뭐 이빨 닦는데 이땅대 청각적인 부분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또 인지적 과업, 치약을 얼마만큼 짤 것인가, 또 그 몇 분 동안 닦을 것인가, 또 어느 부분을 세세히 닦을 것인가, 또 헹궈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인지적인 과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본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잡기가 잘 안 돼요. 손가락 힘이 없어. 기능적 한데 잡기가 안 돼. 칫솔을 잘 못 잡아. 두 번째, 세부적 움직임이 좋지 못해요. 이게 손목을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안 돼. 그리고 또 난이도가 잘 계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죠. 칫솔을 입에 넣고 앞에 이빨을 위아래 닦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위아래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계열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잡는 게 잘 안 되고 손목이 이렇게 세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난이도를 계열화하지 못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이런 기능적 능력이 필요한 기능적 능력이 있는 아이한테 이런 또 기능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떤 것들을 줄 것이냐,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조정된 손잡이. 그러니까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 한계인 잡기는 어느 정도 해결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별 점경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니빨 닦았으면 앞니빨에 체크, 왼쪽 바깥쪽 닦았으면 체크, 왼쪽 이빨의 안쪽 닦았으면 체크, 오른쪽 닦았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점검표를 줘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을 줘버리면 전동 칫솔은 대기만 하면 구석구석 닦아주기 때문에 손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막 계열화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지막은 전동 칫솔이에요. 이 아이의 보조공학 사정에서 이 아이에게 지급할 것은 전동 칫솔인데 맨 앞에 있는 과업, 양치질하기, 양치하는 데 필요한 필수 능력, 그리고 양치질하는 필수 능력 중 개인이 갖추고 있는 기능적 능력, 못 갖추고 있는 기능적 한계를 고려해서 그 아이에게 줄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라이언트의 사정 방법이고요. 레스킨드의 모델은 역시 네 가지로 나눴어요. 과업, 태스크,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상황, 그리고 장치. 이 네 가지를 접합을 시켜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행되는 구체적인 과업 기능, 읽기, 쓰기, 기억력, 뭐 이런 것들 중에 많이 뭐 앞에 나왔던 양치하기도 있겠죠. 뭐 밥 먹기도 식사하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것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이 아이가 잘하는 점, 글씨를 쓰는데 약점, 또 특별한 능력,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 그리고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먼저 번 경험들, 그리고 지식 흥미, 또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글쓰기에 쓰기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봅니다. 어디에서 이 글쓰기 어디에서 쓰기를 할 것인가?
학교냐 집이냐 공부하는 데냐 또 잠깐 동안 하는 거냐 아니면 평생 동안 길게 그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겠죠. 학교에서 쓰는 도구, 집에서 쓰는 도구, 또 나이를 먹었을 때 쓰는 도구 이렇게 평생을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치를 찾는데 장치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고려할 사항들. 이런 과업과 이런 특성을 가진 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쓸 장치를 찾는데 찾아서 거기서 몇 가지를 더 고려하죠. 첫 번째 신뢰성. 이 학생의 쓰기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도구인가 장치인가. 두 번째 작동의 용이성. 이 아이의 나이와 이 나이에 이 아이의 그 기능에 과연 이거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작동을 못하는 것인가 너무 어려운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이 장애 아이에게 이런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기술적 지원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온라인 지원도 많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그 물건들을 샀을 때 설명서를 읽기보다는 그 유튜브에서 그 설명하는 것들을 찾는 것을 더 빨리 한다고 해요. 저희는 그 설명서를 읽는데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찾아서 바로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용 설명서를 직접 읽게 할 거냐 어떤 유튜브를 할 거냐 CD를 할 거냐 아니면 직접 관계자가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거냐. 좋아요. 다들 이런 거 고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텍스트 과업과 그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장치를 하는데 역시 장치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또 작동이 복잡하냐 간단하냐 또 기술적인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빨리 못 오느냐 신뢰성이 높냐 낮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앞에 있던 조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세히 더 따지는 거죠. 앞에 거는 조이는 보조공학 장치를 먼저 봤어요. 먼저 보고 거기에 사람의 기능을 맞췄다면 브라이언트는 동시에 과업과 개인과 상황과 장치를 동시에 보고 적합한 보조공학 장치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은 거죠. 이렇듯이 약 3가지의 보조공학 장치의 사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3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어느 쪽에 초점을 둘 거냐. 조이처럼 보조공학 기기 장치에 초점을 둘 거냐. 그 다음에 누구죠? 브라이언트처럼 순서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업부터 시작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보조공학 장치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레스킨드처럼 동시에 과업, 개인 상황, 장치를 동시에 보면서 적합한 장치를 찾을 것이냐 약간의 방법적인 면들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냐 학생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정 방법을 쓰는 것들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단순한 기능이 필요하고 단순한 기기가 필요하다면 조이 같은 방법을 써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학생이 특정 기술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브라이언트 같은 걸 쓰고요. 또 반면에 또 학생이 너무 좀 광범위하고 또 어떤 보조공학 장치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레스킨드를 사정 모델을 쓰면서 함께 보조공학 장치를 찾아보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조공학 장치를 이제 적용할 때 학생들이 직접 적용할 때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공학 장치의 고려시 고려사항들, 적용시 고려사항은 다양한 상황. 두 번째, 강점과 약점. 세 번째, 공학 경험. 네 번째, 공학 특성. 다섯 번째, 개인과 공학의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요. 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양한 상황. 일하는 곳, 노는 곳. 그러니까 학교냐, 집이냐,
직장이냐 또는 뭐 여가 생활을 하는 곳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수행하기 위한 기술, 보조공학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기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장치들의 효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장치들의 효과. 기계를 보조공학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30분 걸려서 수행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공학 장치를 썼더니 27분이 걸린 거야. 그럼 과연 그것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냥 내 손으로 하고 30분, 보조공학 장치를 써서 27분.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에 맨손으로 30분, 보조공학 장치를 이용해서 27분이면 맨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공학 장치를 보관해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또 관리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손으로 했을 때는 30분이 걸리지만 보조공학 장치를 썼을 때 5분,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호환성, 여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읽기에 쓸 수도 있고 그거를 쓰기에 쓸 수도 있고 가까운 걸 볼 수도 있고 먼 것을 볼 수도 있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볼 수도 있고 이런 호환성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시각장애인들의 그 CCTV, 나중에 보겠죠. 우리가 그 독서 확대기 이런 것들이 호환성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또 사회적 정합성,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 학교에서 사용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끔 요즘 보조공학 기구들이 IT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일반 학교에서 사용을 했는데 학교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자료가 이 학생들의 보조공학 장치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의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특히 시험 문제가 유출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기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정밀하거나 너무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비밀 유지가 어려울 때, 또는 기계가 너무 크거나 다른 사람한테 위협적일 때. 우리 그 시설의 복도는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넓고 큰 워커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지나다닐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나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정합성. 그 다음 이동성,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또 요구사항,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지시 요구사항, 지시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성, 현재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용을 계속하는 와중에 잘 맞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죠. 다양한 상황. 두 번째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 당연히 강점은 더 키워주고 약점은 커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학생의 강점은 더 크게, 약점은 줄여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학 경험. 그죠? 공학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학기구를 제공할 때, 보조공학기구를 제공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간단하고 또 조작법이 간단하고 또 튼튼하고 또 이동성이 좀 적어도 적고 이동성이 적어도 튼튼한 걸 많이 제공을 하죠. 왜냐하면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 공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장치도 좀 복잡하고 또 기능도 많고 이동도 잘 되고 이런 거 충분히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는 거죠. 관리 능력과 또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좋은 기구를, 보조공학 기구를 요청을 해서 제공을 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또 아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학적인 경험도 보조공학 기구를 제공할 때 많은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학 특성. 보조공학 장치 그 자체의 특성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공학 장치가 그 자체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력원, 전기가 없으면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원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곳에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또 보조공학 장치가 굉장히 깨지기 쉽다. 그럼 굉장히 그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또 보조공학 장치가 그 이동은 가능한데 재설치가 복잡하다. 이런 것들. 가볍긴 하지만 재설치가 복잡하다. 또 학생에 비해서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적다. 이런 것들. 이런 보조공학 자체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 2, 3, 4를 이제 합친말하고 똑같은데요. 개인과 공학의 조화. 각 개인과 보조공학 장치가 잘 조화롭고 서로 상호작용을 잘해야 돼요. 뭐 기계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자칫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보조공학 장치를 정말 나와 상호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나의 강점은 높여주고 약점은 줄여주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되는 기계가 최고의 기계지 비싸다고 좋은 기계, 복잡하다가 좋은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보조공학 장치를 최근에 보조공학 장치들이 널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비싸고 좋은 장치가 이제 좋은 거다라는 인식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만 그 보조공학 장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중간고사의 범위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각장애의 인을 위한 특수교육공학기기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